표준화된 대규모 군사훈련. 1940년 미군은 포르투갈 군대보다도 작았고 세계 군사력 순위 19위를 맴돌며 세계 강대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단 5년 후 이 국가는 1600만 명의 민간인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투기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신력이라는 기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준화된 대규모 훈련 시스템이라는 냉철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추축국이 전사계급이라는 신화와 대체 불가능한 정예 베테랑에 의존하는 동안 미국은 인간의 잠재력을 하나의 산업 자산으로 취급했습니다. 모든 신병은 AGCT, 즉 육군 일반 분류 검사라는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모든 무전병, 정비병, 소총수들이 각자의 인지 능력에 가장 완벽하게 맞는 직책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품을 갈아 끼우듯 즉각 투입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르덴에 얼어붙은 숲에서 분대장을 잃더라도 조지아주 훈련소에서 갓 도착한 보충병이 이전 분대장과 정확히 똑같은 수신호와 전술 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든 격차가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공중전이었습니다. 1944년 무렵 미국의 폭격기 조종사는 첫 임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무려 200시간이라는 혹독한 실제 비행훈련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반면 절박해진 독일 공군 루프트와페는 비행시간이 40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신병들을 조종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싸움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미 결정된 학살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균일하고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덕분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전쟁 기계는 더욱 날카로워진 반면 적국들은 가르칠 자격을 갖춘 교관들마저 단순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무기 대여법, 랜드리스. 단 하나의 미군 사단이 대서양을 건너기도 전에 미국은 무기 대여법이라는 경제전의 묘수를 통해 이미 추축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불이 난 이웃집에 정원용 호스를 빌려주는 것에 비유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무기의 홍수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무려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총 500억 1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이 적의 피를 말리는 동안 스스로 전쟁을 준비할 시간을 사실상 돈으로 샀던 것입니다. 이 전략이 진정한 이빨을 드러낸 곳은 바로 동부전선의 병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련 붉은 군대의 순수한 투지에 주목하지만 그 군대를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미국의 강철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40만 대가 넘는 스튜드베이커 트럭과 2,000대의 기관차를 쏟아부어 마차에 의존하며 병참에 허덕이던 국가를 완전히 기계화시켰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식량 배급에 숨어 있었습니다. 1944년 즈음 붉은 군대의 대규모 반격을 지탱한 전체 칼로리의 50% 이상이 미국이 공급한 통조림 고기와 달걀 가루에서 나왔습니다. 이 막대한 고단백 연료의 주입이 없었다면 소련의 전쟁 기계는 베를린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굶주림으로 멈춰섰을 것입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했을 무렵 그들은 이미 대리전을 통해 추축국을 영구적인 탈진 상태로 몰아넣었고 동맹국들이 기동력과 식량을 유지하는 동안 적군은 숨을 헐떡이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변기창. 민주주의의 변기창은 결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으며 추축국을 향해 내려진 피도 눈물도 없는 산업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미국이 국가 총력전 경제로 전환했을 때 그 결과는 기존의 모든 생산 법칙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대한 민간 기업들은 단순히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보기에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속도로 진화했습니다. 내부에 자체적인 날씨가 생길 정도로 거대한 시설이었던 포드의 윌로우 런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63분마다 B-24 리버레이터 중폭격기 한 대를 조립라인에서 뽑아내는 무서운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독일과 일본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숫자의 전쟁이었습니다. 추축국이 수제작으로 만든 지나치게 정교한 기계에 집착하는 동안 미국은 조립라인 그 자체를 무기화했습니다. 1944년에 이르러 생산량의 격차는 거의 믿기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시간주 단 한 곳에서 쏟아내는 군사장비의 양이 일본 제국 전체가 생산하는 양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미군이 괴멸적인 손실을 흡수할 수 있었으며 적군이 유조선의 파괴를 확인하기도 전에 모든 배를 더 빠르게 교체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노동자들은 30만 대의 항공기와 8만 6천 대의 전차를 생산해냈고 이 강철의 해일은 적들을 그대로 쓸어버렸습니다. 추축국 최고사령부에게 이 깨달음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패배를 재앙이 아닌 사소한 생산 일정 조정쯤으로 여기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산업 괴물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로벌 병참과 리버티선. 승리의 도구를 만들어낸 것도 엄청난 업적이었지만 진정한 미국의 기적은 그 도구들을 상어가 우글거리는 만 킬로미터의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차갑고 혹독한 거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독일 전차의 연료가 고갈되고 일본군이 태평양에 고립된 환초에서 굶어 죽어갈 때 미군은 초현실적일 만큼 풍요로운 수준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생명선의 든든한 일꾼은 바로 리버티선이었는데 이 화물선은 규격화되어 있고 투박하게 생겼지만 그 무엇도 멈출 수 없는 배였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 선박을 2,700척 넘게 진수시켰고 최전선의 연료나 희망이 절대 바닥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강철의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병참기계는 단순히 탄약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에게 심리적인 맹공격을 가하는 우월한 생활 수준 그 자체를 수출했습니다. 유럽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트럭 컨베이어 벨트였던 레드볼 익스프레스를 통해 연합군의 빠른 진격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만 2,000톤의 물자가 이동했습니다. 미군 보급의 끝을 보여주는 오만함은 찌는 듯한 태평양의 해군들을 위해 매일 5,700리터의 신선한 간식을 생산하는 100만 달러짜리 아이스크림 바지선까지 해군이 도입했을 때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상륙교두보에서 미군들이 신선한 닭고기와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모습을 쌍안경으로 지켜보는 굶주린 일본군에게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불가능을 정복해버린 거대한 문명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보급을 정밀한 과학의 경지로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은 자국의 원정군을 역사상 가장 회복력이 뛰어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두 대양 해군법. 미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장 치명적인 지표는 단일 무기가 아니라 두 대양 해군법이었으며 이는 상처 입은 함대를 명실상부한 해상의 거인으로 탈바꿈시킨 전략적 대확장이었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미 해군의 규모는 1941년에 790척이라는 겸손한 수준에서 거의 7,000척에 달하는 압도적인 무적함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그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함을 완전히 도태시키고 항공모함 전단을 역사의 주역으로 세웠음을 의미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이 이동식 비행장들은 미국이 수백 킬로미터 너머의 수평선 밖에서 파멸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추측국의 해안 방어선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전쟁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것을 넘어 전쟁을 앞질러 나갔고 적의 전략가들이 명령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빠르게 함대를 확장했습니다. 이 무자비할 정도의 산업 증강 덕분에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배수량 1,000톤 이상의 전 세계 해군 함정 중 약 7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독점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는 거대한 호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서양에서는 소나를 장착한 호위 항공모함들이 유보트를 멸종 위기까지 사냥했고 태평양에서는 무자비한 개구리띠 전술을 통해 미국의 폭격기들이 일본의 모든 도시를 사정거리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파도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미국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적들을 체계적으로 질식시켰고 어떠한 증원군이나 연료, 식량도 적의 해안에 다시는 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호정보전, 매직과 울트라, 최전선의 군인들이 납과 강철로 싸우는 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모든 것을 건체스 게임은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직과 울트라라는 암호명을 통해 미국 정보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도청 작전을 실행하여 기습이나 기만을 시도하는 추측국의 능력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절대 풀 수 없을 거라 여겨졌던 일본과 독일의 암호를 산산조각 내므로써 미국은 적의 편지가 배달되기도 전에 그 내용을 훤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제국의 두뇌를 아주 정밀하게 해체하는 작업이었으며 미군 지휘관들이 소름돋는 성견지명으로 체스말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기의 치명성은 솔로몬 제도 전역에서 그 열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일상적인 해군 통신을 감청함으로써 미국의 암호 해독가들은 진주만 공습의 주모자인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의 정확한 비행 경로를 파악해냈고 P-38 전투기 편대가 심장 박동 단위로 계산된 정확한 타이밍에 그를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휘관의 죽음이 아니라 일본 해군의 자신감 그 자체가 죽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적의 모든 매복, 모든 후퇴, 모든 공세를 예측할 수 있다면 적의 숫자는 그저 의미 없는 데이터에 불과해집니다. 1945년 미군은 추측국에 그저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적의 파멸을 위한 대본을 주도적으로 써내려갔고 전자기 스펙트럼 전체를 추측국이
사실상 눈멀고 귀먹은 일방적인 도살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병협동 전술. 1945년 미군의 진정한 치명성은 단일 무기가 아니라 제병협동 전술이라 불리는 끊임없는 화력의 교향곡에서 나타났습니다. 종종 각 병과를 고립된 상태로 운영했던 적들과 달리 미국은 보병, 기갑, 항공력이 하나의 끔찍한 유기체처럼 기능하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 교리는 과거에 느리고 소모적인 전투를 초고속의 다차원적인 공격으로 대체했습니다. 유럽과 태평양의 전장에서 홀로 서 있는 미군 정찰병은 단순히 소총을 든 개인이 아니라 미국의 거대한 산업기계가 뿜어내는 화력을 단 하나의 표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이동식 센서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거의 즉각적인 화력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촉진되었습니다. 이 전술적 진화의 정점은 바로 화력 유도 센터였는데, 이는 수백 문의 중포로 무장한 미군 전체 군단이 요청 후 단 5분 만에 단일 좌표로 포탄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적의 포병이 이와 비슷한 대응을 조율하는 데는 보통 몇 시간씩 걸리곤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견고하게 요새화된 독일이나 일본의 방어진지라도 미군 보병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전에 강철의 포구를 맞아 지도상에서 지워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을 압도적인 화력과 통합함으로써 미국은 적을 끊임없이 제압하고 속도에서 앞서며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전장 환경을 창조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사상자로 최대의 효율을 내어 적의 저항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동기화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였습니다. 근접신관. 원자폭탄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근접신관이라는 또 다른 비밀 기술이 조용히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이 소형 전자공학의 경이로움은 본질적으로 127mm 포탄의 코 부분에 쑤셔 넣어진 초소형 레이더 세트였습니다. 이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대공포 사수들이 적기의 고도를 어림잡아 추측하고 수동으로 타이머를 설정해야 했으며, 이는 한번 명중시키기 위해 수천 발의 포탄이 필요한 아주 비효율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근접신관은 이 생존의 수학 공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포탄이 표적의 존재를 감지하고 최적의 거리에서 자동으로 폭발하게 하여 빗나갈 뻔한 공격마저도 파멸적인 치명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발명의 전략적 결과는 특히 적의 절박한 전술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미카제 공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기술적 격차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는데, 근접신관 포탄의 도입으로 미군 대공포의 살상력이 400% 이상 증가하여 미국 함대 위에 사실상 뚫을 수 없는 강철돔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미 해군의 손실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전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포탄을 흙 속에 처박는 대신 사람의 머리 위 높이에서 폭발시킴으로써 미군 포병은 참호나 빽빽한 숲에 숨어있는 적의 사단 전체를 말살할 수 있었습니다. 1940년대의 이 스마트 무기는 추축국에게 남은 마지막 이점이었던 하늘과 땅의 엄폐물마저 빼앗아버렸고, 일단 적이 발견되면 그들의 파멸은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학의 확고한 진리임을 보장했습니다. 전략 폭격 캠페인. 1944년 무렵 미 육군 항공대는 최전선을 참호해서 적의 산업 중심지로 직접 옮겨놓으며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수천 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와 여합 기능을 갖춘 장거리 폭격기 B-19 슈퍼 포트리스의 배치를 통해 미국은 현대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추축국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독일과 일본의 전쟁 기계를 살아 숨쉬게 하는 전쟁의 심줄, 즉 볼베어링 공장, 합성유 정제소, 그리고 광활하게 뻗어있는 철도망에 대한 차갑고 철저하게 계산된 맹공격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추축국에게 대재앙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대공습으로 하룻밤 사이에 4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도심이 파괴되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적의 병참에 가해졌습니다. 이 캠페인의 전략적 천재성은 독일의 석유 생산을 표적으로 삼은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1945년에 이르러 미군의 폭격기들은 나치의 연료 생산량을 90% 이상 감소시켰고, 수천 대의 우수한 티거 전차들은 엔진을 돌릴 휘발유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한 국가의 산업이 제로 변하고 수송선이 끊어지면 군인들의 용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3만 피트 상공에서 제국 전체의 산업 능력을 지워버릴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적군이 단지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넘어 저항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미국의 지배력의 종지부를 찍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마침표는 맨해튼 프로젝트였는데, 이는 미국 내에 보이지 않는 제국으로 기능할 만큼 거대한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한한 자본, 세계 최고의 과학적 두뇌, 그리고 총력전이라는 압박 속에서는 그 어떤 국가도 모방할 수 없는 제조 능력이 만들어낸 궁극의 융합이었습니다. 20억 달러의 예산과 13만 명의 비밀 인력을 투입하여 미국은 그저 폭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물리학과 산업관리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이 사업의 복잡성은 초현실적인 수준의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전선용 구리가 전국적으로 부족해지자 이 프로젝트는 미국 재무부에서만 4,700톤의 순운을 빌려 우라늄 농축 자석의 전도체로 사용했는데, 이는 추축국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재정적, 물질적 유연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원자재의 부와 과학적 대담함의 결합은 트리니티 실험과 이어진 히로시마, 나가사키 임무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항복을 강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궁극의 무기를 독점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도래를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군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군대가 된 이유는 산업적이고 과학적인 힘을 쏟아부어 그 어떤 물리적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문명이 뒤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깊이 있는 군사 역사 탐구가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놀라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